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티오리에 합류한 변준호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존에 폰어블과 리버싱을 위주로 해왔었는데요. 이제 이번에 티오리에 합류하게 되면서 새로운 분야로 연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겪게 된 웹3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이번에 웹3부터 노드까지 분석하며 얻은 팁과 버그 소개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발표의 목차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어떻게 웹3를 시작했는지와 이제 웹3를 접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이를 통해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웹3에 대해서 알게 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 실제 서비스 중인 디파이를 분석해 보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분석할 디파이를 선택했고 어떤 툴을 이용했고 어떤 팁이 있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버그가 나왔는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페르미움이라고 하는 티오리 서비스가 마지막으로 노드에 대해서 분석할 이제 프로젝트를 맡게 돼서 노드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노드를 분석하면서 제가 어떤 방향으로 노드를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 제시 정도로만 짧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제 발표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웹3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웹3를 공부를 해야지 효율적으로 시작할 수 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거를 먼저 알고 있었으면 좀 더 빨리 해나갈 수 있었을 텐데 막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몰텀을 작성할 때 포스트몰텀을 작성할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들과 이제 그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노드를 분석할 때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와 이 노드를 왜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의 과정에서 발견된 다양한 버그들에 대해서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러 가지를 해오면서 이제 어떤 사고의 흐름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입사하고 나서 처음 맡은 일이 브릿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일이었는데요. 이제 제가 입사했을 때는 웹3에 관심은 있었지만 이제 솔리디티의 문법도 모르고 이제 컨트랙트를 디플로이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브릿지를 마주하게 되니까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먼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용어 설명이 많고 이제 처음 해킹했을 때와 다르게 자료가 굉장히 많지만 이 자료들 간의 뎁스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서 오히려 자료가 많은데 어렵게 이 뎁스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로드맵이 없고 그러다 보니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공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아는 게 없으니 이제 이게 제대로 된 자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웹3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 이제 디파이 서비스들에서 자기들의 홍보 목적으로 올려놓은 그런 자료들이 꽤 많은데 그런 자료들은 뎁스가 일반인 수준을 타겟으로 하는 뎁스여서 그런 쪽에 시간을 많이 뺏겼던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어났던 취약점이나 포스트몰텀을 보면 단편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이제 근본적인 이해는 불가능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취약점은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의 전체적인 생태계를 이해를 해야지 그 브릿지라는 서비스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부재가 있어서 이제 브릿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결국 든 생각이 이제 급할수록 돌아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웹3의 기초부터 이제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웹3도 제가 느꼈을 때는 해킹을 처음 공부했을 때 이제 정말 자료도 없고 이제 교육 플랫폼도 없었는데, 웹3는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있겠다 싶어서 먼저 찾아본 게 웹3 교육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걸 $77를 내고 이 교육 플랫폼을 사용해 봤는데요. 사실 이 교육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이, 사실 대부분의 웹3 교육 플랫폼은 비디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희 드림앱과 다르게 비디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비효율성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됐고, 이제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해킹처럼 문제를 먼저 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찾아보는 방향으로 바꿔보았는데, 역시 저는 이쪽이 더 잘 맞아서 저기 보게 되면 이저넛이라고 하는 그 문제 풀이 사이트인데, 저기서 한 20몇 개가 되는 문제를 이제 다 풀게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감도 잡히게 되고, 이제 저기서 제시해준 1단계부터 단계별로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그 취약점들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좋은 교육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마도 드림액에서 올해 안에 이런 웹3에 대한 게 나오지 않을까 살짝 스포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이저넛으로 어느 정도 웹3에 대한 기초를 알게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고, 이제 더 나아갈 곳을 어떤 것을 통해서 더 나아갈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 디파이 서비스를 이제 분석하고자 이제 마음을 먹고 대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대상을 찾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일단 제가 흥미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초점을 맞췄는데요. 일단 웹3에 관해서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부터 플래시 뉴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론이라는 게 사실 실제 마켓에서는 무담보 대출이라는 게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느껴서 사실 이러한 플래시론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었고, 이제 대상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됐던 거는 이 플래시론이 있는 서비스를 분석하자였고요. 이제 대부분의 툴들이 이더리움 베이스로 개발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분석하는 서비스도 이더리움 베이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상위권 서비스는 당연하게도 많은 검증을 거친 서비스다 보니까 이러한 서비스를 볼수록 좀 더 배우는 게 많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여 이제 이러한 서비스를 선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선택된 서비스가 이제 밸런서라는 서비스였습니다. 이런 밸런서는 일단 제가 원했던 플래시런이라는 피처를 갖고 있었고,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플래시 수압이라고 하는 내부적으로 이제 수압을 여러 개 뭉쳐서 한 트랜잭션 안에 처리를 해주는 수압 서비스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벌트라는 이제 유닛 수압이나 그런 다른 수압류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서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넷 환경을 제공하는 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상당히 큰 이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테스트넷이 이제 메인넷에서 테스트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테스트넷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디플로이를 해보거나 그 수압을 해보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됐고요. 이제 선택한 이후로 이제 완벽히 오픈 소스로 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밸런스에 대한 독스가 상당히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하고자 마음을 먹고 이제 열심히 분석하려고 하는데, 이제 열심히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실 코드를 열심히 읽으면 되긴 하지만 이제 어떠한 툴들이 알고 있으면 더 쉽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더 스캔은 사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제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트랜잭션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나 그 트랜잭션 안에서 어떤 콜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표시를 해주는 툴이고, 사실 이 이더 스캔보다 좀 더 펑션 레벨이나 콜 레벨에서 잘 보여주고, 이제 스테이트에 대한 변경점도 잘 보여주는 툴이 이제 텐더리라는 툴이 있는데, 저는 이 툴 웹 베이스 툴이지만 굉장히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 텐더리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더 스캔이나 리믹스 같은 툴들과 다르게 좀 다양하고, 이제 해킹을 하거나 이런 포스트모르텀을 쓸 때 또 도움이 되는 여러 기능들이 있어서 이후에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deezer.net 이라고 GitHub에서 .dev 하면 VS 코드로 이제 소스 코드를 띄워주는 것처럼, 이제 etherscan.io를 deezer.net으로 이제 바꿔주게 되면, 이제 VS 코드에서 그 이더리움 컨트랙트에 코드가 뜨게 되는 툴이 있는데, 이 툴도 저도 굉장히 열심히 이용했고요. 그리고 GitHub 레포지토리에 있는 이슈들이나 이제 풀 리퀘스트에 대한 읽어보는 것도 이제 서비스를 분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해본 거는 이제 테스트넷에 이제 실제 메인넷에 동작한 것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해본 걸 다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 ERC 토큰을 제가 생성해서 이제 그 토큰에 대한 풀을 만들고 이제 수합을 해보거나, 이제 그 조작된 풀을 만들어서 이제 정말 이게 조작된 풀이 이제 벌트에 등록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해보면서 이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런 테스트넷이 있는 서비스를 골라서 그쪽에서 실제로 코드 테스팅을 해보면서 하는 걸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밸런스에서 발견한 버그가 있는데, 그 버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밸런서에는 수합을 하기 위한 두 가지 계산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A를 100개 넣었을 때 B가 몇 개 나오나를 이렇게 계산해주는 방식이 있고, B를 100개 얻으려면 A를 몇 개 넣어야 하나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12개를 넣으면 이제 B를 뭐 뒤에 있는 숫자만큼 주겠다라고 이제 실제 돌아가는 서비스에 질을 해봤을 때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반대로 이제 밑에 방법으로 질을 하게 되면 이제 B를 저만큼 얻으려면 A는 12개만 넣으면 된다 라는 이제 버그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 이제 4% 정도의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 이 4%에 대한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사실 이게 발견이 안 된 것도 이상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루트컷을 찾아보니, 이제 루트컷가 두 가지였는데요. 이제 밸런스에서 픽스 포인트를 직접 구현하는데, 픽스 포인터에
분포 계산을 할 때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 놓은 그 최대 에러만큼 더하게 돼서 이 정도의 이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루트컷으로는 밸런서에서 계산할 때 데시멀을 18을 기준으로 모두 다 업스케일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계산을 수행하고 나서 다운스케일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소수 부분이 다 잘려 나가겠죠. 그래서 데시멀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러한 그 영향이 더 커집니다. 아까 봤던 예시는 데시멀이 18인 거와 6인 데시멀의 토큰을 이제 비교했던 예제였고요. 그래서 이게 취약점이냐 하고 분석을 많이 해본 결과 맥스 에러가 너무 크게 잡혀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했을 때 세워놨던 그 식보다 무조건 작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악용할 수가 없는 버그였고요. 이제 오차는 이제 그리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값이 점점 커질수록 이 영향도는 점점 줄어들고 이 영향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데시멀이 굉장히 작으면서 밸류가 굉장히 큰 토큰이 있지 않은 이상 이러한 취약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그 결과 이 버그는 사실상 풀에 이제 피가 의도한 것보다 좀 더 생기는 류의 버그였고요. 이제 그냥 단순한 버그인 걸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혹시 밸런스에 있을 수 있는 다른 취약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밸런서 내부에서는 취약점을 못 찾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포스트모르텀 읽던 중에 그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취약점을 찾아서 이제 제보를 했는데 나중에 찾다 보니까 사실 자기가 찾을 취약점을 먼저 트리거해서 이득을 얻은 트랜잭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인지를 못하고 이제 악용은 안 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이제 어떤 포스트모르텀에서 보게 됐는데,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밸런서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에 대해서 찾아보게 됐는데요. 제가 타겟으로 했던 펑션은 일단 플래시론이었습니다. 밸런서의 플래시론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사용자가 토큰 어드레스와 어마운트를 넣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 요청한 사용자한테 무조건적으로 일단 토큰을 그만큼 주게 됩니다. 그리고 플래시론을 호출한 컨트랙트의 그 리시브 플래시론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요. 이제 그 리시브 플래시론에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리시브 플래시론이 끝나게 되면 이제 벌트에서 빌려준 토큰만큼 이제 다시 체크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플래시론인데요. 이 로직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정의하고 그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찾는 코드를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래시론이 일어나서 그 리시브 플래시론 안에서 이제 어떤
다른 컨트랙트 또는 어떤 무언가를 했을 때 이제 제출이 상환이 되지만 이제 그 컨트랙트에 무언가 기록되면 이제 그게 취약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찾으려고 했던 건 이제 벌트에 벌트 콜을 하지 않으면서 벌트로 ERC20 토큰을 보내는 그런 컨트랙트 또는 트랜잭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쪽을 찾게 되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코드를 구현했냐면 get past log에서 토픽 0을 이제 토픽 0은 그 ABI처럼 펑션에 대한 시그니처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ERC20을 트랜스퍼하는 그 시그니처를 토픽 0으로 설정을 해서 그 필터링을 하였고, 이제 그 과거 트랜잭션 중에 to 어드레스가 밸런서의 벌트인 트랜잭션을 찾고, 이제 그 찾아진 트랜잭션에 대해서 트레이스 트랜잭션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밸런서 벌트를 콜을 한 적 없는 TX를 이제 다시 필터링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밸런서 벌트에 ERC20 토큰을 보내지만 직접적으로 콜하지 않는 그런 트랜잭션들을 찾는 거죠. 그 콜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아까 나왔었지만 밸런서 벌트에서 이제 플래시론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렌트렌시 가드가 있어서 이제 콜이 없는 트랜잭션들을 찾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첫 번째 유형은 실수로 이제 밸런서 벌트로 토큰을 보낸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 유형으로는 스팸성으로 이제 토큰을 뿌리는 유형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이 두 유형밖에 없었고, 이제 결국 제가 생각했던 방법으로는 취약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로직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정의해서 취약점을 찾거나 이런 실제로 비즈니스 로직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는 행동이 일어났는지, 트랜잭션이 일어났는지를 찾아보는 거는 저는 재밌는 방향이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 결과가 실패는 하긴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고, 이제 만약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같이 디벨롭 해 나가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디파이에 대해서 분석은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이 디파이에 대한 분석은 사실 개인적으로 진행했었던 거고, 이후에 포스트 멀텀에 작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포스트 멀텀은 사실 어느 정도의 회사 일로서 이제 페르미움에 올릴 5월 레포트를 작성을 위해서 주제를 생각하던 중에 이제 4월 30일에 마침 라리 캐피탈이 공격을 받아서 이에 대해서 포스트 멀텀을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라리 캐피탈이라는 대상을 잡았지만 이제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막막해서 이제 다른 포스트 멀텀들을 보면서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포스트 멀텀을 분석하면서 의외로 가장 많이 쓰고 도움이 된 도구가 블록색의 저런 트랜잭션 시각화 도구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저 사진 단순하게 콜 트레이스에 대해서 단순하게 트리 형태로 시각화를 한 도구지만 포스트 멀텀을 할 때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었고요. 저기 보면 라리 캐피탈의 경우에는 리엔트런시 취약점이 메인이었던 공격이었는데요. 저기 보게 되면 이제 fallback 함수가 불린 이후에 다른 풀에 대해서 이제 펑션이 콜되게 된 게 이제 보이는 저런 시각화 도구였고요. 이제 그 이외에도 전체적인 밸런스가 그 ERC20에 대한 토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캐시 플로우를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모텀 어택을 진행한 실제 그 컨트랙트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JEB나 DDub이라고 부르나요? 저 툴을 사용해서 디컴파일을 해서 그 컨트랙트를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저기서 보여주고 있는 디컴파일은 제가 분석했던 라리 캐피탈에 대한 디컴파일인데, 여기서는 왼쪽에 JEB가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만 제 경험상 이제 오른쪽에 있는 툴도 좋은 JEB보다 좀 더 사람이 읽기 쉬운 방향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 둘 다 분석할 때 많이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분석을 전부 수행하고 이제 실제로 공격이 일어났던 걸 그대로 카피해서 이제 POC를 만들고 이제 실제로 이 POC가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팅을 해야 되는데, 이 테스팅을 진행할 때 메인넷을 포크해서 테스트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메인넷을 포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일단 실제 메인넷에서 테스트를 하면 실제로 이더리움이 들고, 만약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공격이 실제로 성공을 한다면 이제 잡혀가게 되겠죠. 네, 그렇고요. 이제 포스트모텀은 특성상 이제 이미 메인넷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메인넷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 취약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인넷을 그 공격이 일어나기 직전 상태로 포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메인넷을 포크하게 되면 공격이 일어난 시점과 완벽히 거의 동일한 상태와 그 값을 가진 상태로 내가 작성한 컨트랙트를 디플로이해서 이제 테스트 해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크를 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한 플랫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드햇과 가나슈가 있는데요. 먼저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일단 가장 쉬운 스타부터 비교해 보면 약간 하드햇이 좀 더 많은 스타를 받았고요. 이제 중요한 덕스에 대해서는 이제 하드햇이 덕스가 좀 더 잘 돼 있는 편이고, 가나슈는 리듬이 있는 게 덕스에 대한 전부였고요. 네, 하드햇의 장점, 또 다른 장점은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트러플이나 가나슈 또 다른 여러 플랫폼 제품이나 서비스들과 연동을 지원하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디버깅을 하거나 이제 컨트랙트에 대해서 이제 로그를 찍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스팅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가나슈 같은 경우에는 GUI를 제공하고 이제 트러플과 드리즐과 같은
툴들과 연동성이 좋아서 이제 D앱 개발에 어느 정도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젯을 선택해서 포스트몰텀을 진행했고요. 이제 뒤쪽에서도 하젯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포크를 해서 테스트할 플랫폼을 선택을 했으면 이제 노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프로바이더를 제공해줄 그런 프로바이더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포크를 하려면 이제 아카이브 노드에 접근을 할 수 있는 RPC 노드가 필요한데요. 이 아카이브 노드에 접근할 수 있는 RPC가 필요한 이유는 최근 블록에 대해서는 풀로드도 어느 정도 보관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좀 많이 지난 블록 정보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카이브 노드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RPC 노드 프로바이더는 저희 오픈 소스로 이제 Awesome List RPC Node Providers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봤을 때는 이제 노드 리얼하고 알케미를 추천하는데요. 일단 노드 리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픈해서 그런지 이제 아카이브 노드 접근하는 것까지 모두 무료로 해서 빠른 속도로 제공하고 있었고, 알케미 같은 경우에는 아카이브 노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고, 이제 노드 리얼보다는 조금 느린 속도지만 안정성 있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방향으로는 로컬의 노드를 구성하는 방향도 있는데요. 이제 게스를 통해서 이제 로컬의 노드를 구성하려면 이제 홈페이지 기준 이제 아카이브 노드 크기가 6테라 플러스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로컬의 노드를 구성해보고 싶어서 이제 바로 8테라짜리 SSD를 구매했는데요. 근데 저게 알고 보니까 20년 1월 기준의 데이터였어서 이제 저 밑에 있는 링크가 이제 현재 아카이브 노드의 크기를 보여주는 링크인데요. 저 현재 기준으로 11테라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단일 SSD로는 이제 커버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다른 방향을 찾아보게 됐고, 이제 게스 말고 에리곤이라고 다른 비트토렌트랑 뭔가 자세히 분석은 해보지 못했지만 저거 공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압축을 해서 11TB짜리 아카이브를 2에서 3TB 정도면 아카이브 노드를 구성할 수 있는 저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었고, 그래서 혹시라도 아카이브 로컬 노드를 구성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4TB SSD에 이제 1000K IOPS를 가진 SSD를 이제 구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RPC 노드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가나슈를 사용하려고 보니까 가나슈에서 이제 메인넷을 하드 포크 했을 때 이상하게도 API 키를 넣지 않았는데 하드 포크가 되고 제대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같은 RPC 노드 프로바이더는 리퀘스트나 아카이브 노드 접근이 전부 비용인데 이렇게 제공이 되고 이렇게 하드포크가 일어나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내가 키를 어딘가 세팅하고 잊어버렸나 확인해 봤고 이제 프록시를 이용해서 이제 연결을 하는 키를 봤더니 제 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버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루트컷을 찾아보니 컴파일하고 미니마이즈를 진행할 때 저희 프로세스 env의 인프라 키 부분을 웹팩에서 전부 리플레이스 시켜버리는 코드가 있어서 미니마이즈 된 저 인프라 키 위치를 보게 되면 저기에 인프라 키가 그대로 대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카이브 노드나 이런 리퀘스트당 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에서 이 서비스인데 이거를 무료로 제공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슈를 오픈을 했는데요. 결과는 사실 이걸 우리는 제로 컨피그 포크라고 하기로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정말로 버그가 아니라 진짜 피처였던 거죠. 그래서 가나슈는 아무 프로바이더 없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나슈에서 인프라 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조이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RPC 노드까지 이제 설정해서 실제로 이제 공격이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해보기 위해서는 일단 다른 또 장벽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밸런스를 매니플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이 밸런스 매니플레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가나슈나 하드햇을 실행시켜 보면 저희 오른쪽의 그림처럼 어느 정도 많은 이더를 할당을 하게 해주게 되는데 이 할당을 해주는 방법은 내부에서 일단 RPC 콜로 이제 스테이트를 내부적으로 변경해주는 식으로 진행해주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공격을 테스트할 때 이더가 아닌 ERC20을 기반으로 하는 공격인 경우에는 해당 토큰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밸런스 매니플레이션이 이래서 필요하고 이제 ERC20은 이제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슈나 하드햇에서 이더를 매니플레이션 해주는 것처럼 이제 간단하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밸런스 매니플레이션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일단 플래시론으로 이제 그 공격에 필요한 토큰을 받아오자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 플래시론의 장점은 플래시론을 사용해서 익스플로잇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변경 사항 없이 바로 테스트가 가능해서 이제 좋지만 이제 플래시론을 제공해주는 주체를 이제 타겟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고, 다음으로 플래시론의 특성상 한 트랜잭션 안에서 모든 행동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치는 그런 공격의 경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플래시론을 제공하는 그 서비스에서 제가 원하는 토큰이 그 플래시론이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이제 이로 인해서 플래시론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공격 컨트랙트의 복잡도가 올라가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플래시론은 테스트를 위해서는 이제 범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한 아이디어는 이제 이더가 주어졌으니까 그 이더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토큰으로 스왑을 해버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실제로도 이제 토네이도 캐시 같은 데서 이더를 갖고 와서 스왑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인 이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어떤 포스트 몰텀의 대상이 이제 사실 이런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그 수업을 통해서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는 코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코드의 복잡도가 올라가고 이제 원하는 토큰을 이제 풀에서 수업을 지원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업으로 이제 밸런스 매니플레이션 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범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한 방법이 하드햇의 그 셋 스토리지를 통해서 밸런스를 매니플레이션 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이제 하드햇에 있는 기능인데 말 그대로 어떤 자기가 원하는 스토리지의 슬롯의 값을 원하는 값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ERC20에 구현되어 있는 밸런스의 경우에는 오른쪽과 같이 매핑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제 시작하는 위치의 슬롯을 알게 되면 이제 내 어드레스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밸런스가 기록된 슬롯 위치를 계산할 수 있고, 이 슬롯 위치를 이제 하드햇 셋 스토리지를 통해서 이제 고쳐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슬롯 위치를 어떻게 찾을지였는데요. 이 슬롯 위치를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슬롯 20이라고 하는 툴이 기존에 있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 슬롯 20은 밸런스가 0이 아닌 어드레스를 인자값으로 받아서 이제 슬롯을 0부터 증가시키면서 어드레스 위치가 이제 매핑의 위치가 이제 0이 아닌 슬롯을 찾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이 방식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다른 메소드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마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의 메소드와 비슷하지만 이제 슬롯 0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 매핑이기 때문에 슬롯 0부터 제가 원하는 어드레스 위치에 이제 셋 스토리지를 해서 밸런스 오버로 제 어드레스에 있는 값이 실제로 변경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제 단순하게 슬롯 위치만 찾는 게 아니라 이제 값까지 바로 세트할 수 있고, 이제 정말 엣지 케이스에서도 잘 작동하는 이제 방향으로 생각을 하나 해봤고요. 다른 방향은 밸런스 오버를 샌드를 해서 트랜잭션으로 만들고, 이 트랜잭션을 디버그 트레이스 트랜잭션을 해서 이 트랜잭션에서 s로드를 하는 슬롯을 찾는 방식으로 이제 제가 원하는 슬롯을 찾을 수 있는 방식도 이제 생각해 보았고, 이러한 방식을 이제 하드햇 플러그인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밸런스 매니플레이션을 해서 테스트 코드를 이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제 테스트 코드를 돌리면 당연히 한 번에 완벽히 돌아가는 경우가 별로 없죠. 이제 왜 안 되는지를 찾아야 하는데, 제가 분석했던 라리 캐피탈 경우에는 이제 컴파운드 베이스로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컴파운드 코드는 이제 사이사이에 에러 코드를 잡아서 리턴을 해주는 형식으로 돼 있어서 그나마 이제 분석이 편했지만 이제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떤 값 때문에 에러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버깅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처음에 입문했을 때도 가장 어려웠던 게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어떻게 디버깅을 할지 몰라서 기존의 푸너블과 리버싱과는 이제 다른 환경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디버깅을 하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디버거 트레이스 트랜잭션을 쓰는 겁니다. 디버거 트레이스 트랜잭션의 경우에는 이제 OP 코드 단위로 가스, 메모리, 스택, 슬롯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해주는데요. 이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초반에는 그런 식으로 디버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게스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그 트레이스 트랜잭션에 JS 엔진을 붙여가지고 이제 트레이서를 제공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콜 트레이서고 이제 제가 원하는 커스텀한 JS 코드도 넣어서 이제 제가 원하는 값만 뽑아올 수도 있는 기능을 게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제 좀 더 이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보여주는 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찾아보게 된 게 이제 리믹스였습니다. 리믹스의 경우에는 이전에 이더넛을 사용할 때 이더넛을 통해서 이제 공부할 때 많이 죄송합니다. 이더넛을 공부할 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거기서 옵코드 단위로 디버깅을 제공하는 걸 보고 사실 이전에 저게 가능하다면 리믹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리믹스에서 봤더니 이제 로컬 워크스페이스를 연동을 하거나 이제 하드햇 같은 프로바이더를 연동을 해서 옵코드 단위로 디버깅을 하는 걸 지원을 해서 이걸 이제 눈으로 한 줄 한 줄 따라가는 걸 넘어가서 이제는 이제 GUI 기반으로 디버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찾다 보니까 더 좋은 툴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텐더리였습니다. 네, 텐더리는 진짜 많은 기능인데 그 중에서 제가 좋다고 느낀 기능은 일단 첫 번째는 포크 기능인데요. 이게 하드햇에서 지원하는 그 원하는 블록을 포크하는 기능을 웹에서 제공을 해주는데 이제 기존 코드에서 RPC EP만 텐더리에서 제공하는 EP로 바꾸게 되면 하드가 정말 큰 차이 없을 정도로 이제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별도의 작업 없이 이제 텐더리에서 제공하는 모든 디버깅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좋다고 느낀 기능은 시뮬레이트와 리시뮬레이트가 있는데 이게 로컬에서 트랜잭션을 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기능인데요. 사실 이 기능은 어떤 트랜잭션을 똑같이 카피해서 거기서 정말 밸런스만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를 쉽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기능이어서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디버그 화면 쪽에서 evaluate라는 기능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 펑션에 들어간 값들만 보여주는데요. 저 밑에 있는 그 어떤 펑션의 인풋 파라미터로 어떤 값이 들어갔는지 정도만 보여주는데 이제 베타 기능으로 그 선택된 라인에서
어떤 값이나 펑션을 입력하면 그거에 대해서 결과값을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디버깅을 하면 훨씬 편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로컬 트랜잭션 익스포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로컬 하드햇에서 실행한 트랜잭션을 익스포트해서 텐더리에서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별도의 큰 설정 없이 테스트 환경에서 그냥 디플로이 부분에 코드 한두 줄만 바꾸게 되면 이제 익스포트가 쉽게 되고 이제 텐더리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 제 컨트랙트가 다른 컨트랙트를 참조하는데 그게 이더스캔에서 코드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불러와서 디버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콘솔 로그도 지원을 해서 밑에 어떤 콘솔 로그가 찍었는지 이제 보여주는데요. 이런 텐더리가 굉장히 좋지만 텐더리 CLI에서 또 버그가 있었는데 익스포트를 하면 이제 제가 참조한 그 스토리지에 대한 값을 이제 갖고 와서 이제 익스포트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0x0을 요청을 하는데 0x000000 이런 식으로 패딩을 채워서 요청을 해야 된다고 이제 하드햇에서 에러를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레지엑스로 이제 0 패딩을 삭제해주는 루틴을 지워서 그냥 패딩이 있는 상태로 보내니까 해결됐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포스트 몰텀은 완성을 했고 이제 다음은 노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노드가 이 부분은 사실 짧게 준비되어 있는 게 노드에 대해서는 너무 양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사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방향성만 제시하는 방향으로 일단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노드를 분석해야 될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노드가 사실 진입 장벽도 높기도 하고 이제 노드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야 할 일이 많이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컨트랙트가 안전해도 이제 노드가 취약점이 있으면 이제 그 위에서 돌아가는 거는 전부 무용지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노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갖고 있지만 좀 어느 정도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흥미 위주의 이제 탑다운 식으로 어떤 걸 분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 가지 준비했고 이제 기초부터 탄탄히 쌓는 방향의 이제 연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방향성은 그 탑다운으로 접근을 할 때 저는 플래시본을 이제 포스트 몰텀 할 때 많이 보게 됐는데요. 이 플래시봇이 익스플로잇을 하거나 MEB를 할 때 그 멤풀에 내 트랜잭션이 노출되지 않게 해주고 이제 MEB를 할 때는 번들 단위로 자기가 원하는 오더링을 맞춰서 이제 트랜잭션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게스 코드를 변형한 노드를 이제 운영자들이 돌려서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노드를 분석하고 싶은데 일단 어떤 타겟으로 분석해야 될지나 일단 흥미가 안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플래시봇을 분석해 보시면 흥미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래시봇을 분석하려면 이제 코드가 커서 분석하기가 힘든데 쉽게 분석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대부분 아실 수도 있지만
GitHub에서 리베이스를 해가지고 코드를 이제 이전 그 git 상태를 이전 상태로 돌리면 이제 체인지된 파일들만 남기 때문에 이제 IDE를 통해서 쉽게 바뀐 부분만 캐치내기가 편한 방식이 있어서 이 방식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 노드에서 플래시봇이 어디를 바꿔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됐는지에 대해서 쉽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은 바텀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이클립스 어택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제 이클립스 어택에 대해서는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이제 보면 볼수록 너무 볼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전부 이제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고 이제 대표적으로 카데미아 이제 알고리즘이나 이제 P2P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블록 프로파게이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 공부할 게 정말 많긴 하지만 이제 갖고 있던 의문이 풀려가는 그런 재미로 하면 좋고 이제 논문은 이제 저 링크가 되어 있는 논문을 기반으로 분석을 하면 되고 이제 게스에 대해서 정말 코드 단위로 분석한 자료가 많은데 읽기가 힘든데 저기 무려 2개나 있더라고요. 그 하나는 중국어로 작성이 되어 있지만 정말 상세하게 적혀 있어서 굉장히 추천드리고 두 번째 링크는 영어로 작성되어 있어서 좀 편하게 읽기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그래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